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됐거든요. 조금이라도 대출을 풀어주면 지금 받아야 돼 이런 거죠. 작년에도 무슨 특례 대출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을 때 대출을 하다가 갑자기 너무 늘어나니까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대출한 사람들은 되게 좋았고, 작년 4월인가 그래서 그다음에 올해도 정책금융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출을 받다가 이게 총량으로 막아버리기 시작하면은 먼저 가서 줄 선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못 받은 사람은 다음에 내가 이런 대출 기회가 오면은 빨리 가서 사러 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 어떤 반응을 줄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모셨습니다. 이 연준에서 실제로 5년 동안 또 근무를 하셨던 이제 서강대학교 이은수 교수님을 모시고 미국 경기부터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저희 채널에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실제로 또 미국 연준에서 근무를 하셨다고요? 예. 5년 동안. 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경제학자라는 직업은요. 거기서 사실은 연구를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할 때 연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저희한테 물어보라는 게 그 자기 연구하고 은행 일하고 업무 분담이 몇 %냐 되냐는 걸 물어봐요. 그래서 자기 연구는 정말 학생 때 박사과정 때 하던 연구나 자기가 관심 있는 걸 하는 거고, 은행 일은 예를 들면 이번에 연준에서 발표할 때 노동시장이 어떻고 이런 거 통계도 만들어야 되고 예측도 해야 되고, 그 연준에서 오신 그 총재들이 그 점도표 찍으려면 너는 경제를 어떻게 보냐에 대한 분석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연준에서 이제 총재님들이 가끔 궁금해하는 어떤 사항들 같은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조사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들을 분석해서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보고서 같은 걸로 이제 발간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게 그 연준의 이제 경제학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결국에 그 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제공을 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게 돕는 그런 거겠네요. 그럼 요번에 어쨌든 금리를 또 이제 0.5포인트나 또 인하를 한 걸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서 예측은 한 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충격이 또 없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실제 또 근무도 해보셨으니까 이번 그 인하 어떻게 보십니까? 50bp를 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게 받아들여졌는데, 사실 전으로 돌아가서 FOMC 전으로 돌아갔을 때 이번 FOMC처럼 전문가들은 대부분 25bp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시장에서는 사실 갑자기긴 하지만 시장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페드와치에서 얘기하는 50bp냐 25bp냐는 확률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확률은 50bp를 얘기를 해서 그렇게 엇갈렸던 적이 사실상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엇갈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틀리고 어떤 시장에서의 베팅은 어느 정도 맞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이렇게 예상과 다르게 50bp를 내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 분들은 이거 7월에 내렸어야 되는데 못 내렸고, 그러니까 급하게 따라가는 거야. 이게 불황은 가까워오는 것 같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따라가야 된다라는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7월에 25, 이번에 25 하면은 이번에 50 내린 거랑 똑같지 않냐라고 이제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 7월에 그러면 25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냐를 봐야 되는데, 7월은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연준에 관련된 그 확률, 그 페드와치에서의 확률로 보면은 25bp가 아니라 제로, 그러니까 내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엇갈리긴 하지만 50bp가 내릴 거라고 시장은 예측이라도 했지만, 그때는 25bp를 내릴 거라고 예측을 전혀 안 한 상황에서 만약에 갑자기 내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시장의 충격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25bp 내려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기억하시겠지만 8월 5일날 갑자기 확 빠졌을 때 그 전에 노동시장 지표가 나오면서 연준이 이제 behind the curve라는 표현이 있어요. 늦었다라는 거고, 이제 내려도 너희들이 이제 뒷북치는 거야 이런 표현인 건데, 근데 그때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게 정말 불황인가? 근데 다른 지표들은 또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근데 한 달 또 기다려 보니까 8월 지표는 이제 9월에 나옵니다. 9월의 지표는 오히려 실업률은 조금 한 0.1%포인트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른 지표들은 괜찮으니까 그렇게 불황이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그때 꼭 내리지 않았어도 되는 걸 어느 정도 정당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은 물론 주택과 관련된 거는 굉장히 더디게 내려오긴 합니다만, 다른 인플레이션들은 내려오니까 노동시장이 성장 속도가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불황으로 볼 정도는 아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긴 거죠. 인플레이션이 아직 2%는 아니야.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는 확신이 있어.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내릴 때는 그러면 우리가 보통 25bp를 내리지만
뭐 네. 불황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리고 욕심도 좀 생긴 것 같아요. 어떤 욕심이? 소프트 랜딩을 해보겠다는 네. 그런 욕심이 생기면서 불황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50bp 과감하게 내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예상 못했던 거고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사후적인 해석인 거죠. 왜 50을 내렸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되게 혁신적이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도이치은행이죠. 거기에 네. 바이스 체어, 그러니까 부사장쯤 되는 분은 이게 되게 혁신적이다. 사실 지금 경제 상황이 마음에 든다면 그거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 좀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가 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바로잡으려면 이제 지금 상황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중립금리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지금 상황이 좀 마음에 들고 다만 불황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도록 또는 이제 불황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은 네. 지금 금리가 너무 높으니 그 높은 금리를 중립으로 낮춰야 되고 그러면 최대한 빨리 낮추는 게 답인 거죠. 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네. 빨리 중립금리로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빨리 중립금리로 가는 보통 생각했던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25씩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일단 50으로 가서 뭐 지난번에 니네들이 해야 돼라는 거를 우리가 메이크업하는 거라는 욕은 좀 먹을 수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50bp를 빠르게 따라가고 노동시장이 둔화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소프트 랜딩 경제가 연착륙하는 걸 해보자라는 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중립금리로 빨리 가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뭐 어느 정도를 보고 있는 건가요? 중립금리라는 게? 중립금리를 연준에 있는 이사나 아니면 총재나 그 보드 오브 가버너라 해서 그 연준에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FOMC 커미티 멤버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거를 냅니다. 저희가 점도표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희가 주로 점도표를 봐서 그렇지 이게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경제 예측치를 내는데 그거를 한 3%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는 5% 정도의 금리에서 향후 이제 3% 정도까지 한 2년에 걸쳐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3%까지 간다는 얘기가 올해 지금 50하고 점도표에 따르면 이제 25, 25 하니까 올해 1% 포인트, 베이시스 포인트 하고 내년에 또 2를 내리면 이제 한 3 근처로 가는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번에는 50을 좀 내렸다는 거는 뭐 이제 경기 침체나 뭐 이런 우려라기보다는 저번에 못 내린 것도 뭐 약간 뭐 해서 약간 먼저 한번 내가 한번 한 수 더 둘 테니까 조금 지켜보면서 좀 내리겠다. 이런 거라고 좀 정리하면 될까요? 모험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25 내렸다가 잘못했다. 우리 빨리 따라가자고 50을 내렸을 때는 늦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늦었네라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일단 과감하게 50 내리고 그다음에 여유 있게 25를 내리면 경제가 조금 나빠졌을 때 후회를 안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면 한 번 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표현에서 그거를 어떤 분은 그 후회를 최소화하는 정책이다라는 이게 사실 뭐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긴 그쵸. 한데 어찌됐든 제일 걱정하시는 거는 아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50이나 내렸다는 거는 생각보다 빠르게 경기가 막 이제 침체 국면으로 막 가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너무 과한 해석이다. 예, 지금까지 보는 자료는 그래요. 사실 경기가 좀 나빠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과열됐던 경기가 어느 정도 식는 과정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노동시장에서도 직장을 찾는 속도도 좀 줄고 그리고 보통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은 좀 늦지만 저희가 좀 빠르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직장을 가진 사람이 더 좋은 직장으로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경기가 좋을 때 일어나고 경기가 나빠지면은 줄어드는데 그게 줄어드는 게 보인 지 이제 꽤 됐거든요. 근데 그 속도가 계속되고 해고도 늘어나면 그때는 이제 불황인데 그게 해고가 늘어나니까 지금 불황이다라고 노동 지표를 보고 느꼈을 때는 이미 불황에 가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뭐 노동 시장은 좀 그렇지만 다른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고 불황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럼 단순히 그냥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금리를 뭐 내려가는 뭐 그런 정도라고만 봐야 되겠네요. 뭐 위기감을 느낄 상황은 아니다. 위기라기보다는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서 우리가 굉장히 경제를 조이고 있는데 이 조인 걸 좀 풀어준다. 이게 지금 막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압박하는 걸 조금 풀어주는 정상화의 과정이고 정상화는 보통 이렇게 그 다이아를 돌린다라는 표현을 연준이자
시장은 잘 좋아하던데 이게 막 고문은 아니죠 사실. 고문할 때 이렇게 막 조이다가 이거를 천천히 줄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다이얼 100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를 생각보다 우리 너무 세게 조이네 그러면 좀 첫 번째는 이제 빨리 이제 줄여놓고 이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이걸 여쭤보냐면은 이제 지금 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요즘에 이제 뭐 한국 주식보다 이제 뭐 미국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8월 초에 한 번 또 이렇게 급락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 또 금리를 또 갑자기 또 막 0.5나 내리니까 또 뭐 그런 일이 또 생길까봐 뭐 이런 거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런 일들이 다시 재현될 수는 있겠죠? 이게 항상 뭐 있었던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유독 심하게 뭔가 또 특별한 게 있었나요? 사실은 보통 그 정도의 뉴스가 나오면 야, 연준이 이거 금리 내릴 거야 빨리 내릴 거야 하고 그 전까지는 시장은 좋았어요. 이게 배드 뉴스가 좋은 뉴스니까 저도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야 이렇게 경기가 나빠졌어 주식시장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빠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연준이 이자율을 내리거나 아니면 이자율 내리는 걸 늦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올라가라는 식의 시나리오가 됐을 법한 얘기인데 그때는 일단 그 7월 달에 연준 의장도 우리가 인플레이션에서 그 경기로 노동시장이 좀 더 관심을 가질 거야 라고 시장의 관심이 글로 간 것도 있죠. 그렇지만 사실 그 정도 뉴스에 이렇게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던 거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엔캐리 트레이드와 같은 어떤 투기적인 투자가 회수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BIS 같은 데서 뱅크 오브 인터내셔널 세틀먼트라고 중앙은행들한테 컨설팅을 하는 은행 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이 그 전에 헤지펀드들의 레버리지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가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에 대해서 또 강연을 한번 하셨는데 그 투자를 할 때 빚을 일으켜서 하게 되면 수익률도 높지만 손해도 되게 크게 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빠져나와야 돼요. 더 손해가 커지기 전에 빠르게 빠져나오니까 변동성도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빌린 거를 파는 사람들이니까 너 이거 빌려서 했는데 담보가 더 필요해. 네가 가진 담보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더 필요하면은 담보로 가진 것도 팔지만 수익이 난 것들도 팔아요. 근데 때마침 그 전에 AI에 대해서 오를 만큼 올랐어라는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파는 거죠. 수익이 난 것도 팔고 내가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갔던 것도 팔고 그리고 마진콜이라는 게 들어오니까 금융위기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마진콜이 되게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파는 게 가속화되죠. 그래서 그걸 파이어 세일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금융위기 때는 많이 썼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마진콜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런 걸 빠르게 파는 과정이 어떤 주식을 파는 과정을 가속화시키고 약간 뭐 발작이 일어난다. 갑자기 그렇죠. 동시에 몰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팔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거죠. 다들 빚을 많이 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손해가 정말 커지기 전에 팔아야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고 그러면 그게 또 일어날 거냐라는 그 질문으로 돌아가시면 보통 저보다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는데 이게 쌍바닥 얘기 하잖아요. 쌍봉, 쌍바닥. 이런 일은 보통 한 번 일어나면은 보통은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보통.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단기적으로 투기성을 지녔던 단기적인 어떤 그 투자는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예측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게 규모를 추정하는 건 되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많이 해소된 거는 사실이지만 그게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하거든요. 이게 빨리 주식같이 빨리 팔 수 있는 건 팔았지만 뭐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리는 어떤 자산 같은 것들은 아직도 그 일본 돈으로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끝난 다음에 또 다시 레버리지를 구축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 지나갔으니까 또 빌려서 하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 번 했다고 끝났다라고 보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한 번 끝나고 경기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조심해야 될 소지는 남아있는 거죠. 이런 위기 상황이 또 올지에 대해서 모니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방금 전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를 해주셨지만 결국에 그 미국의 금리는 내려가고 일본의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 이어진다면은 또 일어나는 확률은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돈이 막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예, 근데 일단은 그게 그 상황이 예전에는 일본 금리가 0이었다가 더 이상 0이 아니고 이제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1% 올라가는 거고 장기 국채 금리도 조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전에는 그걸로 인해서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엔화를 빌렸을 때 내가 갚을 때는 엔화를 더 싸게 사서 갚으니까 낮은 금리로 빌려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통화로 빌린다라는 유인이 있었다면 통화 가치가 더 이상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는 바뀐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내가 엔화가 금리가 낮아서 더 빌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엔화 가치가 점점 올라가면 내가 그 빌린 통화를 갚을 시점에는 올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금리로 이 통화 가치에서 손해보는 거를 상쇄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을 때 그렇게 그 엔화로 빌려서 투자하는 정도가 늘어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지금 이 분위기대로 가면은 엔화 환율이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는 올라간다. 그러면 더 엔캐리 트레이드가 또 계속 또 엔캐리 트레이드가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엔을 빌려서 하긴 힘들고 회수를 하는 거는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충격들이 또 뭐 올 수도 있고 갑자기. 근데 그게 단기적인 투기성 투자들이 있습니다. 뭐 선물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 FX 시장에서 이런 것들은 해소가 됐다라고 보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엔화가 계속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트렌드는 꺾였으니까 그대로 되거나 아니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이거를 계속 하고 있을 이유는 없죠. 특히나 이걸로 내가 투자를 예를 들어서 AI에 대해서 하고 있었는데 AI 투자가 뭐 막 올라서 상세하면 괜찮은데 그런 기대는 이미 사라진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게 엔화가 이렇게 더 올라가면은 빨리 청산해야 될 거는 이미 청산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한번 정리했다. 근데 남아있는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일본이 사실 경제가 되게 안 좋았었고 우리가 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게 유지를 했죠. 금리를 낮게 유지한 결과 엔화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결국 일본 사람들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들을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물건 싸다고 사고 여행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가 그러니까 반대로 일본 애들은 되게 모든 걸 비싸게 사와야 되니까 여행 가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외국에. 그렇죠. 뭐 아이폰을 사도 예전보다 훨씬 비싸게 사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일본의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됩니다. 일본이 거의 임금을 올린다라는 일이 거의 없다가 이제 임금을 올리는 일이 생기죠. 임금을 올리는 일이 생길 정도로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많이 괜찮아지니까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일단은 금리를 올릴 요인이 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엔화 가치를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봐야 되죠. 엔화 가치가 시장에서는 이거 계속 떨어질 거라고 베팅을 하고 엔화를 계속 팔고 있는데 그거를 상쇄시켜야지 엔화 가치가 돌아올 거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더 이상 금리 제로가 아니라 이제 금리 올릴 거야. 더 이상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일은 없어 라는 생각을 이제 투기자분들한테 만들어 주려면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금리를 올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엔화가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미리 팔지 마, 이게 공매도 하지 마 이런 식의 경고 메시지를 보이는 과정이 되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이제 세계 경제는 앞으로 금리 인상은 계속된다고 지금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건가요? 일본의 금리 인상은? 일본의 금리 인상은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운 건데요. 지금은 이제 0에서 1%까지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장기 금리는 사실상 일본이 워낙 그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 금리가 올라가면 그게 다 이자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는 정도는 어느 정도 한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걸 빠르게 올리기가 힘든 게 일본 경제가 지금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디플레이션,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어려웠던 시기를 돌아보면은 지금 이렇게 금리 올리듯이 아 이제 괜찮아 하고 일종의 통화 공급을 다시 줄이는 거죠. 아 경제 괜찮으니까 통화 공급을 줄이는 일을 하다가 이제 거꾸로지고 너무 빨리 엑시스를 해서 계속 거꾸로지는 일이 반복이 됐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알기 때문에 서둘러서 올리는 일은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은 천천히 금리를 내리고 그 외에 뭐 유럽이나 뭐 다 같이 아마 미국에 맞춰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내려가는 분위기 이런 거라면은 아마 제일 시청자분들이 걱정하는 건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제가 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짧게 봐서 뭐 내년 뭐 상반기나 뭐 하반기까지 어쨌든 뭐 경제가 지금보다 좀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더 이제 안 좋아지는 건지 뭐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사실은 경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내려오는 거는 맞죠. 근데 거의 미국이 독보적으로 경제가 좋기는 했는데 미국도 경제 성장률이 물론 아틀란타 페드에서 나온 나우캐스트 같은 데서는 뭐 3%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사실 뭐 2%에서 3% 정도의 성장률을 이제 유지한다라고 하지만 그 정도면 이제 보통 일반적인 정상적인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좀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유럽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뭐 중동이라든가 뭐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는 중동은 좀 나아지는 것 같고 라틴 아메리카는 뭐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성장 속도가 올해 초에 예상한 것보다는 아주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IMF에서 세계 경제를 예측한 걸 보면 1월에는 3.1 예상했다가 3.2로 아주 조금 올린 거니까 그렇게 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중국은 뭐 장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고 뭐 우리 부동산 그 회사들 이제 망해서 문제됐던 것들이 뉴스가 여러 번 됐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부동산이 우리나라도 사실 부동산이 되게 중요한 자산인데 중국도 자산의 한 60% 이상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오르면 거기도 더 쓰고 아파트가 떨어지면 안 쓰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동산의 침체가 어떤 면에서 뭐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으로 돌아갈 이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미국은 조금 안 좋아지고 대신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조금은 좀 좋아지는. 미국은 좀 안 좋아지고 유럽은 계속 그냥 고만고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중국은 좀 안 좋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이 혼자 굉장히 잘 나가다가 그 잘 나가는 정도가 좀 줄어드는 거지. 이게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은 거지. 다른 나라들이 나아져서 그게 나아지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문 드렸던 것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제 수출 국가니까 이제 뭐 미국만 뭐 수출하는 건 아닐 거고 다른 나라들도 좀 경제적으로 좀 좋아지면 우리도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해서 좀 여쭤본 건데 그러면 내년 뭐 내후년 해서 이제 한국 경제도 그러면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세계 경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잖아요. 의존도가 되게 많이 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좀 악화돼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한 영향이 좀 줄어들기는 할 텐데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어떤 수출하는 것들이 좀 좋아질 거냐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가 되게 좋아질 거냐라는 것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텐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수출이 되게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 내수 이런 것들은 요새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올해 초에 1분기는 깜짝 성장을 좀 했습니다. 깜짝 성장을 해서 근데 그 2분기 데이터를 보면은 2분기 GDP는 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1분기가 좀 의외로 깜짝 성장을 해서 뭐 전망치도 좀 올리고 했지만 이게 특별하게 나아지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예전에는 이게 수출이 늘어들면은 내수도 좀 확장되고 이제 퍼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이제 수출이 어떤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좀 줄어든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반면에 내수는 뭐 어차피 이렇게 확장성이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수출이 역할이 줄어들고 내수가 확장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는 그렇게까지 좋아지기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보다는 좀 나아지나요?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왜냐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너무 힘들다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에서 잘 될 때 이게 주식 많이 사는 산업이죠. 반도체, 전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건데 그런 게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문제는 반도체가 되게 좋았다가 이 반도체 사이클이 사실 거의 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측면이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이 제조업에서도 경기를 되게 많이 타는 반도체 같은 건데 반도체가 되게 좋을 것인가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근데 그제 몰간 스탠리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이제 SK 하이닉스 경기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하면서 이제 시장이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경기는 좀 꺾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AI 사이클에서 반도체 수출을 어떤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미국에서 유지가 되면 좀 날 텐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되게 좌우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좋아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내수의 파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에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게 특히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미국에 수출하던 많은 것들을 이제 직접 투자를 하면서 그게 다시 우리나라 경제에서 일으키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인 거고. 그러니까 돈이 안 도는 거죠. 그렇죠. 국내에서. 국내에서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돈을 벌었을 때 그냥 미국에서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안 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돈은 줄어드는 게 있을 거고,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는 물건도 줄어들고 이러면은 사실은 경기가 어려운 게 그렇게 회복되기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좀 금리를 좀 낮춰서라도 경기를 좀 부양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막 계속 뭐 총리도 그렇고 막 하고 있는데, 또 한국은행에서는 또 지금 뭐 집값이나 이런 거 우려 때문에 금리를 뭐 낮추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공공연하게 좀 이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미국에서 0.5%를 낮췄으니까 한국도 낮추는 좀 압박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10월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미국 금리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뭐 1.5%포인트 포인트 이상 높은데 금리를 안 올린 거에 대해서 우려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내리긴 되게 힘들었던 거죠. 근데 환율 걱정 때문에 못 내렸었는데 미국이 먼저 이렇게 50이나 내려줬으니까 환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한국은행이 지난 뭐 몇 달 얘기를 한 걸 들어보면 사실 환율에 대한 것보다도 가계부채하고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도 높고,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특히나 지금 미국이 내렸으니까 우리도 내릴 수 있는 거가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느냐와 관련돼서 보통은 뭐 더 쉬워진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기가 쉬운데, 이게 미국이 그만큼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기대를 그렇게 하고 금리가 내려갈 거야. 그리고 미국 금리가 내리면 우리나라 금리도 동조화가 되니까 국채금리 이런 게 한국은행이 내리기 전에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10월까지 봤을 때 어떤 금리가 선반영하는 정도가 되게 크면 사실 한국은행이 내리기도 전에 금리가 내려가고, 그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금리 내려갔으니까 대출이 늘고 금리가 내려가는 기조가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기대가 형성이 되면서 야 이거 부동산 뭐 지금 금리 내려갔을 때 사자라는 기대가 형성이 되면 가계부채가 줄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0월에 한국은행이 고민을 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면 10월에 안 내릴 확률도 좀 있다고도 보세요? 예, 그게 만약에 한국은행이 내릴 여건이 되려면 가계부채가 미국이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우리가 금리를 내린 걸 통해서 금리가 내려간다는 시장의 기대가 형성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잡히고 있다라는 게 보여야 되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집값이 뭐 안정화될 거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 살 필요가 없어. 금리가 더 내린 다음에 사는 게 너무나 더 좋을 거야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하듯이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는 게 효과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뭐 대출 규제건 아니면 어떤 정부 대책이든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빠르게 오르지 않는다는 기대건 간에 가계부채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게 가속화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될 만한 무엇이 있지 않고는 한국은행도 내리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데이터들을 보면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빠른데 이 상황에서 뭐 물론 이제 9월, 10월을 봐야 되겠지만 뭐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 좀 내리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물가 상승률로만 봤을 때는 2% 거의 도달을 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3.5를 유지하게 되면은 좀 뭐랄까 뭐 내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예,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내수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자 부담 이런 게 되게 크잖아요. 특히 자영업자 말씀하셨는데 자영업자들이 부채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 대출 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거를 상환하도록 요구를 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갚으려면 이제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될 텐데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으면 이자 내기 바쁘면 이걸 쓰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자가 내려가야지 사람들이 좀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럴 텐데,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이자가 높은 것이 좀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계속 올라갈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거시 건전성이 흔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럼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은 결국에 지금 10월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뭐 내리는 게 우선은 뭐
지금 내수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뭐 고려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중요한 그 앞단에 있는 지금 집값이나 뭐 가계부채 쪽에서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럼 이 앞에가 잡히려면 결국에 한국은행이 아니라 이제 정부나 금융 정책을 통해서 뭘 잡아야 될 텐데 최근에 하고 있는 이런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사실 대출 아예 안 해주는 정책을 하면 대출이 줄기는 하겠죠. 앞으로 무조건 안 해준다 이러면 뭐 확 줄죠. 단기적으로 줄겠죠. 근데 그런 정책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었냐라고 하면은 보통 효과가 없었던 게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됐거든요. 조금이라도 대출을 풀어주면 지금 받아야 돼 이런 거죠. 작년에도 무슨 특례 대출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을 때 막 대출을 하다가 갑자기 너무 늘어나니까 못 하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대출한 사람들은 되게 좋았고 작년 4월인가 그래서 그다음에 올해도 정책 금융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출을 받다가 이게 총량으로 막아버리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먼저 가서 줄 선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못 받은 사람은 다음에 내가 이런 대출 기회가 오면은 빨리 가서 사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대출을 막는 거가 효과가 있냐라는 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났을 때도 보면 사실 그 정책적으로 이제 대출을 장려했던 시기에 늘어난 측면이 없지 않아요. 2013년도에 빚내서 집 사라 그랬을 때도 그랬고 2019년 20년도 우리가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그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의 상당 부분이 사실 전세 대출이거든요. 이게 뭐 물론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하기 위해서 보증을 들여오고 전세 대출을 한다라는 시도는 좋았는데 이게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는 거 우리가 아는 거죠. 이게 일단은 대출이 되게 쉬워졌고 세입자만 대출을 한 게 아니라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출을 못 받았던 임대인이 공합계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대출을 갚아주는 게 그러면은 보증까지 있으니까 은행에서는 안 해줄 이유가 없고 만약에 임대인이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자가 이렇게 대출을 해오니까 임대인은 돈을 빌리고 그걸로 사실은 집을 사는데 돈을 보탬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동성이 풀리니까 주택시장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대출을 잡을 때 잡더라도 어떤 나중에 어떤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과정에서 대출이 늘어나는 게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정책으로 대출을 잡는 것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 이유도 집값이 비싸서인 거거든요. 지금 대출 늘어난 거 보면은 옛날 같았으면 이제 10년 전에 똑같은 집 사면 5억 대출하면 될 걸 지금 뭐 10억씩 대출을 해야 되니까 똑같은 사람의 숫자가 집을 산다 그래도 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을 어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좀 더 궁극적인 정책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다음에 뭐 낮추지 않고 동결을 할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지금 미국은 계속 3.5에 맞춰서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면은 뭐 무한정 우리가 버티지는 않겠죠. 아마 우리가 미국이 내려가는 만큼 우리도 어느 정도 좀 낮추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어떤 영향으로 온다고 봐야 될까요? 그 제가 미국에서 집을 처음 살 때 그 집 가격도 얘기하죠. 당연히 이게 얼마짜리야라고 얘기하는데 한 달에 얼마야라는 얘기를 되게 한 달에 얼마야? 한 달에 얼마야. 근데 이게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차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래요. 근데 그 한 달에 얼마야가 집값에도 의존을 받지만 이자율이 더 많이 좌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집이 안 팔리는 이유가 똑같은 집에 내가 산다 그러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한 10억 짜리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10억짜리 집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3%의 금리의 집을 빌렸던 사람은 뭐 3천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그 똑같은 집을 사면은 6천, 7천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이자만 그런 거죠. 이자만. 그러니까 그 내가 한 달 내는 돈을 기준으로 하면 집값이 2배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결국 집이라는 게 부동산 금융 서비스가 중요한 거는 집을 현금으로 내고 사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사실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물론 이렇게 대출 규제가 심할 때 뭐 강남 같은 데서는 이게 현금 들고 오시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는 한다 그럽니다만 우리가 이야기에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저축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장기에 갚는 게 당연한 겁니다. 차는 뭐 5년에 갚고 뭐 부동산은 뭐 30년 쓰니까 30년에 갚는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30년의 동안의 이자는 그 이자율이 굉장히 민감한 거죠. 이자율이 내려간다라는 거는 똑같은 집을 살 때 내가 내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니까 당연히 뭐 부동산을 사는 게 좀 덜 부담스러운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게 사람들이 어차피 똑같은 돈을 뭐 내가 낼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서
집을 산다라고 한다면 더 비싼 집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집값이 오를 요인이 결국에 이게 금리 인하가 수요를 좀 더 늘리거나 아니면 대출을 더 받게 하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될 수는 있다. 그러면 결국에 이게 한국은행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뭐 틀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금리 인하를 지금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늘어난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에 궁극적으로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거를 잡으려면은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집을 많이 공급해가지고 올라가려고 할 때 그 수요를 좀 분산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사람들이 살고 싶은데 집을 늘려줘야죠. 근데 그게 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땅이 없죠. 그러면 사람들이 살고 싶은 데를 지금 좀 분산시켜주든지 그걸 해야 되는 대전이나 거죠. 대구 가서 살고 싶게 네, 해주든가.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모든 문제가 되게 엮여 있는데 저출산 문제가 주거 문제가 되고 주거를 공급하는데 사실 요새 맞벌이들은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서울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때 뭐 경기도에 집을 져놓으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서울에서 일하는데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애를 보기엔 되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신도시를 서울 근방에다 짓는다고는 하면 뭐 수도권이기는 하지만 뭐 그게 제가 뭐 어렸을 때 예를 들면 처음 직장을 구하던 시점에 저희 세대에서는 이제 그래도 맞벌이가 좀 적겠죠. 저희 부모님 세대라도. 그럴 때는 신도시에 집을 지면은 그게 파급 효과가 좀 더 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아빠만 출근하면 되니까 그게 굉장히 그 당시에 젊은 세대한테 매력적인 집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어떤 공급이 는다라고 했을 때 그 신도시에 늘어나는 집이 예전보다는 조금 덜 매력적일 수도 있게 된 것들이 그래도 더 서울에 가까이 살고 싶어하는 수요는 예전보다 훨씬 늘었고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70% 정도의 부부가 맞벌이로 일을 한다고 보면은 뭐 물론 다 서울에 사는 건 아닙니다만 뭐 둘이 좀 더 그 직장이나 아니면은 뭐 직주 근접성이 가까운 데는 아무래도 서울에 좀 더 가까울 확률이 높은데 이게 새로 짓는 집들은 오히려 서울에서 멀어지면은 적어도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어려워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새 젊은 세대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경기도로 가는 게 좀 더 늘어나는 일이 이제 더 많아지는 상황은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경기도로 또 가서 또 출퇴근 막 2시간씩 막 하고 이러면은 또 힘들기도 하고 아이 낳기도 또 어렵고 뭐 이게 계속 복합적인데 근데 그게 어떻게 첫 단추를 풀 수가 없는 상황은 아닌가요 지금? 종합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부처에서 이거 하나 하고 어느 부처에서 이거 하나 하고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서울 자체를 그냥 고밀화 개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서울에 살 수 있을 만큼 가격이 만들어질 때마다 계속 들어오긴 할 거예요. 다만 그렇게 되면 서울이 좀 덜 매력적이 될 테니까 너무 복잡해서 빠져나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그 서울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지방에 살만한 여건이 되도록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할 만한 기회가 있었죠. 사실은 뭐 공기업 보내고 이런 걸 했을 때 그 지방을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잘 할 수도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못했거든요. 아예 그냥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예 그냥 다 부산으로 아예 다 몰든지 한 곳에 다 몰아가지고 아예 그냥 제2의 도시를 확실하게 키웠으면 모르겠는데 다 분산시켜놔가지고 한 곳에 몰진 않더라도 이렇게 특화를 해서 뭐 한 몇 군데 몰아서 그거를 좋게 만들었으면 일부 사람들은 거기에 살고 뭐 서울이 되게 좋은데 그냥 야구 볼 때 잠깐 올라오고 뭐 공연 볼 때 잠깐 오면 돼. 나 여기서 뭐 애들 학교도 보내고 병원도 갈 수 있는 그게 되고 내 직장도 여기 있어 라는 여건이 됐으면 대신 난 되게 싸게 살아 이런 게 됐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뭐 병원이나 교육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도시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런 도시에다가 모를 어떤 공기업이라든가 어떤 거점이 될 만한 어떤 사업장 같은 거를 만드는 그걸 형성했을 때 원래 도시에다 안 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도시는 원래 모이는 게 핵심인데 말은 도시지만 거기 개발은 마치 서울처럼 한 거죠. 도심은 인구가 줄어서 도심 개발이 필요한 데다가 외곽에다가 혁신 도시들을 만들어 놨으면 그 도시에 다시 사람이 몰릴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분산시켜버리는 정책을 한 결과 지방을 어떤 그 서울만큼 살기에 매력적인 서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 직주와 어떤 생활이 해결되는 도시로 만드는 것은 성공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뭐 좀 이렇게 해결을 하거나 이러려면은 결국에 어떤 말씀하신 뭐 지방으로 지금이라도 뭐 분산 또 시키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미 좀 늦은 게 아닌가. 뭐 인구학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이제 지방 소멸이 이제 가속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대로 간다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되게 어렵죠. 사실은 이게 지금 지방 얘기하고 서울 비싸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출산하고 맞물려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 저출산의 문제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제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줄어드는 것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고요. 그러면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사실 성장이 잘 안 되고요. 성장이 잘 안 되면 소득도 잘 안 일어날 거고요. 그러면 내수도 뭐 이렇게 성장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내가 어디에 투자할래 그러면은 80년대 90년대 한국은 성장률이 높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였다면 2020년대 한국은 여기에 계속 기업이 들어와서 성장을 할까?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몰려들까라는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도 야 내가 여기서 애를 낳기 힘들기 때문에 애를 안 낳을 정도로 상황이 좀 피폐한 데 사는다면 그런 데가 과연 매력적인 곳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떤 저출산이나 뭐 아까 말씀하신 어떤 뭐 서울 뭐 집중화 뭐 이런 것들이 뭐 사실 다 복합적으로 다 엮여 있는 것일 텐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좀 많아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서울에 뭐 집을 사러 오신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나름 지방에 있는 분들도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시는데 이런 현상은 현재 상황이라면 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서울로 젊은 사람들은 다 서울에 오고 싶어 합니다. 사실 그 청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부산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별로 일자리가 없잖아요. 부산의 주제는 노인과 바다라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가장 먼저 초고령화가 된 지역인데 가서 보면 마땅하게 우리가 들어본 기업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들은 직장을 찾을 수 있는 데로 오고요. 그게 부산만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은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 서울에 와서 살아야 되려고 그러고, 근데 서울은 되게 비싸고 인구 밀도가 높으면 살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힘드니까 애를 잘 안 낳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인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서울에 몰리는 현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여유 있게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성장의 동력을 만들려면 뭔가 비용을 좀 낮춰주거나 아니면 지방이나 아니면 다른 좀 중요한 도시들이 이제 다른 데서 좀 더 성장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발전하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쉽지는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이렇게 방향을 잘 찾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한국 경제에 희망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왜냐면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또 경쟁력이 있는 분야들도 또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옛날에는 뭐 교육을 되게 잘해서 인력이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똑똑한 건 맞잖아요. 그리고 보면 그 해외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예전 같으면은 기능 올림픽 뭐 이런 거 얘기를 했겠지만 그 기술 수준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음악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돌파구를 찾아냈을 때 그게 서포트가 되고 그게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가 이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워낙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되게 섞여 있잖아요. 선진 국민과 우리 애들은 그렇죠. 선진 국민이고 저는 개발도상국 국민이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부모 세대는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도가 어떤 선진국이 성장하는 것에 서포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고도 성장기에는 적합한 제도였는데 그걸 고집하면 안 되겠죠. 이게 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누군가는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거고,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면 위기를 늘 돌파해왔듯이. 결국에 이제 항상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물론 이제는 돈도 많죠 사실은. 돈과 인적 자원으로 어떻게든 구조를 바꿔야 된다. 구조를 바꿔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꼭 그렇게 하기를 저도 좀 바라봅니다. 서강대학교 이은수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어떤 투자 이런 얘기도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 저희 채널은 뭐 부동산을 위주로 하는 채널이긴 하지만 이제 뭐 이제 3040 이런 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이런 분들이 아직 돈이 내가 아직 많진 않다. 집을 살려면 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이 좀 적은 상태에서도 좀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선 요즘에 관심 갖고 있는 게 또 금이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면 또 금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금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사야 되나 생각 반에다가 지금 고점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우선 이 금이랑 이 금리와의 어떤 관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책
채권은 금리가 높으면 이자를 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매력적인데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 별로 받는 게 없으니까 금이 선호될 확률이 조금 있는 거죠. 근데 금은 그보다는 좀 안전자산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는 사실 전쟁 나면은 그 나라 통화는 믿을 수가 없지만 금은 어디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어떤 지정학적으로 좀 불안하고 경제적 불안전성이 높아지니까 특히 뭐 중동, 뭐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 같은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가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중앙은행들이 중국이 미국 국채 많이 가지고 달러 많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달러보다 위안화로 거래 많이 하고 미국 국채를 팔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앙은행들이 예전에는 달러나 국채를 가지고 있었던 거를 이제 금으로 대체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앙은행이 사는 규모는 개인이 사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거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중앙은행이 이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는 동안은 금 가격이 사실 뭐 고점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못 사고 있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이거를 되게 중요한 투자처로 찾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뭐 포트폴리오에서 보조수단으로 가져가는 거는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이거를 되게 조심스럽게 투자해야 될 이유는 이게 변동성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코인 것처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뭐 인생 보이스하고 한 번에 들어가는 건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물론 뭐 한 10년 참는다 그러면은 뭐 부동산처럼 이제 뭐 지금보다 올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다만 지금 최근에 빨리 올라간 거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중앙은행이 이거를 사는 거 물론 여기에는 미국이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고 미국의 달러보다 다른 걸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금으로 대체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된다라는 보장은 사실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장기적으로 가기는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단기간에 내가 이거를 살 때는 어떤 변동성을 감당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뭐 분할을 해서 산다든지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가 금에는 뭐 호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은 거죠.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오르는 측면에서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뭐 채권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내가 고정금리를 이제 쿠폰처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채권이 주는 그 이자는 점점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메리트는 떨어지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금은 매력적인 거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또 채권 얘기해 주셔가지고 사실 작년부터 채권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금리는 내려갈 거기 때문에 미국 국채가 5%가 말이 되냐 이거 다시는 안 온다. 이거 지금 사놓으면 금리 내려가서 돈 많이 벌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샀다가 또 막 중간에 금리가 막 변동이 막 심해가지고 뭐 못 버티고 나오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진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이게 피벗 얘기를 할 때부터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작년도 아니고 아마 재작년부터 막 사기 시작한 분들은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맞아, 엄청 떨어지게 됐어요. 특히나 또 환해치까지 했으면 달러는 오르고 금리는 안 떨어지니까 오히려 채권 가격이 이제 올라야 되는데 그런 타이밍이 안 왔던 거고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은 만기가 긴 상품들일수록 금리에 좀 더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장기국채 투자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 장기국채 같은 경우는 뭐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 부채에 대한 리스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금리가 단기 금리는 내려와도 장기 금리가 그렇게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은 저희가 걱정을 해야 돼요. 어쨌든 단기 금리 한 뭐 3년 국채 정도는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자본이득을 보는 거는 맞을 것 같고요. 장기 국채는 사실 금리가 내려갈 때 더 민감한 거는 맞고 자본이득의 정도가 더 커질 거는 맞는데 다만 장기 국채 금리가 미국의 정책이죠.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지 않을 위험에 대해서는 염두를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장기 금리는 계속 높게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단기 금리가 내려와도 장기 금리가 별로 안 떨어질 수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투자 수익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계속 내려와도 장기 금리는 이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중국이나 중앙은행이 국채를 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거를 내놓는 수요가 시장에서 있다면 그러면은 그 사는 사람이 있지만 또 그만큼 사람들이 이거를 판다면 그게 뭐 중국이든 아니면 다른 중앙은행이든 그러면 금리가 내려오는 속도에 비해서 장기 금리가 내려오는 속도가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국채가 금리에 더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별로 재미를 못 볼 가능성이 있죠. 약간 정치적인 어떤 판단
판단에 의한 매물이 나오는 걸 수도 네, 있는 그럴 수 거니까. 있죠. 예.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게 딱 반대되는 경우가 그린스팬의 수수께끼라고 네. 2004년 5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연준이 금리를 올렸을 때 금리는 올라가는데 장기 금리는 별로 안 올랐어요. 그게 그때는 수수께끼였는데 봤더니 중국이랑 어떤 신흥국 국가 중앙은행들이 되게 많이 샀다라는 거죠. 네. 그때는 외환 위기 이후에 외환 보유고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샀는데 지금은 그런 수요가 상대적으로 뭐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미국 국채가 부도날 위험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런 장기 국채에 대해서 요구하는 금리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는 꼭 같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듀레이션 만기를 잘 보고 너무 길게 판단을 가는 하셔야 게 되는 무조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네. 하긴 이게 단순히 그냥 뭐 30년 뒤에 뭐 금리 돈 많이 받으니까 뭐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30년이라는 그 안에 정치적인 그렇죠. 어떤 변화도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정치 얘기 잠깐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바로 앞인데 지금 뭐 해리스 뭐 지금 트럼프 해가지고 예전에는 몇 달 전만 해도 뭐 총격 사건이 있을 때는 뭐 트럼프 당선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금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막 또 여러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뭐 세계 경제 전망이나 아니면 뭐 한국 경제에 영향이 어떻게 올지 뭐 큰 그림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보통은 이제 대선이 있으면 주식 시장이 좀 올라가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네. 뭔가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도 기대감들. 형성이 되고 경기도 부양할 거고 그래서 뭐 올라가는 것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다 아는 뉴스라면 이게 얼마나 선반영되어 있을까에 대한 네.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선이 되면 이게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그 확률은 아직까지는 누구나 다 반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네. 될지는 모르지만 다만 누가 되건 간에 이렇게 타이트한 상황에서 결정이 나면 반대파에서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 트럼프가 안 되면 그 네. 불확실성이 훨씬 더 클 것 같고요. 반면에 또 트럼프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해리스도 어느 정도 그런 정책이 있기는 합니다. 뭐 대중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정책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뭐 관세도 그렇고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도 그렇고 물론 법인세를 낮춰주는 거는 뭐 주식 시장에는 호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런 것들이 인플레를 일으키고 그러고 인플레 때문에 또 연준이 금리를 이제 계속 낮추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은 그런 것들은 또 주식 시장에 반드시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게 좀 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이게 아마도 대선이 될 때까지는 누가 되냐 이런 불확실성이 쌓이면서 기대도 있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고 누가 결정이 되면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에서는 뭐 투자가 늘어나고 뭐 자산 시장이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투자 타이밍을 좀 잘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11월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많게 남은 건 아닌데 이제 요 사이에 뭐 투자를 하셨다가 이제 뭐 그때 전에 나와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불안하시면 뭐 약간 좀 지켜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또 요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까 뭐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난 세대 뭐 이제 지금은 선진국 세대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 청년 세대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그거와 관련된 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어찌 보면 사회가 안정화돼 있고 경제 성장도 이제 저조한 이런 세대에서 태어났더니 부모님의 어떤 기대감, 부모님이 어떤 살아온 야 우리 때는 뭐 더 했는데 하면서 이런 기대 뭐 더 고생해도 돼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돈 뭐 부동산은 집값 엄청 비싸고 뭐 다른 거 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투자 자체를 그냥 못하겠다 포기하겠다 이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어쨌든 이제 경제학도 교수시니까 지금의 청년 세대분들 뭐 아니면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거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학생들 만나면 맨날 고민하는 문제인데 괜히 얘기했다가 꼰대라는 소리 들을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일단은 예전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를 사도 오르는 화랑기였다라고 하면은 미국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끝나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식 피커, 주식을 뽑는 사람이 득을 보는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장은 별로 안 바뀌는데 보면 들여다보면 어떤 건 되게 많이 오르고 또 어떤 건 빠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면에서는 더
더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아무거나 사도 올라.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는 확실히 네. 그랬죠. 어디다 땅을 사도 다 오르는 세대였는데. 그렇죠. 예전엔 집만 사도 올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선택적으로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제 자산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은 확실히 꼰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청년층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라면 네. 사놓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나는 당장 돈이 필요한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이 뭐 20년 이런 건 아니고 물론 충분한 시간 들면 5년에서 10년을 봐야 되는 것들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연준에서 그 마치고 들어올 때 금융위기가 막 회복하던 시기고 그래서 주식에 넣는 게 사실 그때 주식에 놨으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봤을 겁니다. 그냥 주식에 넣고 잊어버렸으면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뭐 한 2배, 3배 이상 올랐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어느 정도 그렇게 묻어놓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게 수익을 내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부동산도 내는 수익을 그만큼 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10% 올랐을 때 못 팔기 때문인 그렇죠.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걸 어떻게 참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계좌를 2개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좀 좋은 주식, 내가 이게 5년 뒤에는 확실히 오를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거를 놓고 뭐 일일이 네. 하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는 단타도 해야 돼라고 하면은 그거는 내가 단타. 장기적인 투자랑은 별개로 생각을 해서 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어떤 주식을 선택을 해야 되냐는 굉장히 쉽지 않지만 아까 채권 얘기를 하셨지만 어떤 네. 채권이 매력 있는 이유는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이라면 금리가 내려갈 때 혜택을 보는 데다가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것들이 네.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뭐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아까 똑똑한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했을 때 의대들 많이 가면 이 중에 누구는 바이오에서 일을 하겠지 생각을 하면은 헬스 바이오 같은 거 산업이 유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누가 하거든요. 근데 네. 꼭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금리가 낮아지면은 사실 헬스 바이오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라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돈을 빌리는 것들에 대한 부담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골라야 된다면 이게 나름대로 이게 되게 신중하게 고르고 좀 묵혀놓을 수 있는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결국에 이제 시장의 어떤 상황이 바뀌면은 그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또 반대로 또 좋아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실 찾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뭐 하나만 보고 아이 어차피 끝났어라고 생각해봐야 의미 없다 그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결국에 지금 이제 연말이 또 이제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투자해 놓으신 것들 이제 금리 인하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대처해야 되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앞으로 뭐 한 반년 정도 사이에는 금리 인하가 뭐 최대 이슈가 될까 아니면 뭐 다른 이슈가 좀 경제에 좀 영향 주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선일 것 같아요. 대선이요? 미국 네. 대선에 따라서 정책이 되게 많이 바뀔 거고 그로 인해서 뭐 금리나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그 어떤 수혜가 될 거라고 하는 산업들이 결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뷰가 좀 다르고 그리고 어떤 수출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하는 기업들과 관련돼서도 어떤 중국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도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냐 그리고 미국 자산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계속 될 것이냐 뭐 IRA라든가 칩 같은 어떤 반도체와 관련된 그 정책이 계속되고 그런 것들이 수혜를 볼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들이 뒤집어질 것이냐 뭐 친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이 바뀌어서 오히려 석유화학 같은 것들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런 트럼프가 되면서 바뀌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선 그 정치가 결정하고 정치가 좌우하는 것들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게 남은 하반기 동안에는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금리 인하는 뭐 이미 시작을 한 거니까 뭐 이거는 이제 조금은 좀 뒤로 좀 물러나고 아무래도 좀 대선 위주로. 예, 그러니까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내릴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버틴 건데 이제는 내려가는 게 어느 정도 가시화됐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조정하시는 게 맞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희 채널은 뭐 아무래도 좀 재테크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게 주식을 하든 집을 사든 어쨌든 막 지금 어딘가에 자산을 막 투자해 놓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지금 어찌됐든 막 금리 인하도 있고 뭐 대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복잡하실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좀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좋을지 그 기준을 좀 마지막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설정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그것을 기준을 맞춰서 계속 고수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론 그때 생각했던 거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크게 달라졌으면 어떤 전략을 바꿔야 되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면 너무 일희일비하면은 그게 오히려 흔들리고 또 나중에 후회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어떤 자기가 선택을 할 때 어떤 생각했던 기준에 맞춰서 전략을 사는 게 맞고요. 이렇게 고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면 처음에 선택할 때부터 신중하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몇 년 동에 걸쳐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뭐 용돈 같은 거야 좀 위험하게 해서 수익이 나면 좋고 아니면 말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장기적으로 내가 달성해야 될 자산 증식의 목표가 있으면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어떤 그 기간에 맞춰서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버틸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추구한다라는 어떤 목표를 잘 세우고 그 처음 세운 목표를 잘 고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투자가 어려운 게 결국에 어떤 목표나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냥 말 그대로 일희일비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잘 선택하고 그걸 잘 했다면 바뀌지 않았다면 좀 믿고 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이윤수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세계 경제부터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영향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